처음에 가장을 맡아주신 국민대학교의 정상만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패널로 대한민국 국제남북사업공장 김주정공장님, 한국관계학회 부회장이시고 한국대학교 임상병원의 인문센터 실장님이신 왕순주 교수님, 그리고 유엔 재난 위험 경감 사무국의 김성대 사무관님, 월드비전의 국제사업공장팀 최신영 공장님을 모시고 재난 위험 경감과 지역사회 보건 분야 지역사회를 만들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집 재난위험 경감과 지역사회 보건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메인 활약 중이신 일본 게이오 대학의 라집쇼 교수님을 온라인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집쇼 교수님 연결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정상만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는 정상만입니다. 하도 리더십자 사회에 이제 김선희 센터장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보통 서울 시간 전에 거의 가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계속 많이 그만큼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온라인에 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적십자사, UNDRR, 그리고 KCOC, 한국망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에 있는 APDRC는 주관하는 이 제2회 재난보건의 포럼에서 이미 우리가 들어보셨겠지만 이번 주제가 코로나 19이 주는 기존 재난 대비 대응 메커니즘에 주는 한이 뜻이 뭐냐를 가지고 오늘 이제 세션을 아침부터 해서 두 세션을 했습니다. 첫째 세션은 우리 국내외 대응 활동의 이제 경험과 교훈 이런 걸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재난 위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뜻이 뭐냐. 그런데 아침부터 이렇게 갈수록 진지해지더라고요. 갈수록 이렇게 해서 집에 갈 수도 없고 어차피 가수도 와야 되고 이래가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종합 토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지속 가능한 재난 위험 경감 그리고 지역사회의 리질리언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소개해드린 내용을 모시고 우리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할애된 부분이 우리가 10월 10분부터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35분 조금 지났으니까 18시 30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조금 더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한 패널이 3분에서 5분, 한 4분 정도 감안하시고 꼭꼭 맞추기 힘드니까 많으면 5분 안에 꼭 끝났어요. 그 다음에 3분 정도 생각하시고 또 두세 번쯤 이렇게 기회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못한 말씀 있으면 다음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걸 갖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으니까 일단 우리가 주제를 한 4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아까 이미 세션에서 발표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논의할 부분이 이러한 대유행 사태에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복합재난에 대해서 하면 되잖아요. 복합재난에 대해서 재난 위험 경감과 보건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았고 또 그에 대한 교훈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지향할 방향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주제에서 좀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 3주제에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재난 위험 경감 그리고 재난에 강한 사회 이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럼 무엇을 혁신해야 되고 어떤 혁신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미래 활동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고 패널도 좀 포함되지만 블로그에도 우리가 시간 들여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회 대책이 어떻게 될 건가 발표자들이 하시는 건 있지만 그 다음에 지향적 그 다음에 현실하고 대립된 것 또 상식
구성되는 부분 그런 데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가지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첸다이 프레임워크나 아까 발표하셨죠. 아까 이 교수님 발표하신 부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보건위기하고 재난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우리 같이 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런 것이 이제 본 세계적인 선언이고 또 리질리언스가 있는 이런 지구촌을 만들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게 보편적인 행동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NGO도 이제 와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감염병이 이렇게 이제 강파했을 때 아까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제 1000만 명 이상 환자가 생겼고 또 50만 명 이상이 돌아가셨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런 행동 규범이 정말 제대로 작동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아마 선언에만 거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니까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만 이렇게 오라 그러지 딴 데는 다 오라 하지 말고 최근에 EU 보니까 그래서 한국만 리스트에 들어있더라고 오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국경을 닫아 걸고 말이죠. 독자 생존을 막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행동 부분에 이렇게 존재 의미를 진짜 무식하게 만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런 세계대의위원 사태에서 샌다이 프레임워크가 얘기하는 이런 국제적인 선언, 그 다음에 글로벌 행동 관련, 행동 강령, 그 다음에 지침, 이런 것들은 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그렇다면 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부분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뭐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게 yes, no로 끝나지는 않겠죠.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뒤에 여기에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쇼부터 얘기를 가능하나요? Can I start? Okay. 네, 시작해도 될까요? Very much. 안녕하세요, namaste, and konbanwa, and greetings from Tokyo.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very interesting panel discussion. To my personal opinion, I will say 인적인 yes, we had all these global framework. 샌다이라든지 HBDRM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의 관리 프레임워크를 WHO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산자에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각 지역별 현지의 프레임워크가 있고 또 보건의료 관련된 아젠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펴봤을 때 실제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대처할 때, 대응할 때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팬데믹을 대처하는 데 있을 때 기존의 경험을 기반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스나 메르스나 H1N1이 됐건 무엇인지 간에 그 기억으로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대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어떤 대처를 했는지에 기반을 해서 이번 팬데믹을 대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경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현에서의 지방 정부들은 자신만의 어떤 경험들을 또 가지고 그런 대처를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처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썬데이 프레임워크나 아니면은 보건과 관련된 프레임워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인도에서 태어났는데요. 인도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재난관리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국가인 것 같습니다. 이번 팬데믹에서 말이죠. 이러한 재난관리 프레임워크에서요. 예를 들어 자연재해가 됐건 생물학적인 재해가 됐든지 간에 인도에서는 Biological Hazard Spot, 즉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인 재해와 관련된 대처 관리 계획을 현지청,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팬데믹을 대처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뭐 오랫동안 지속되는 봉쇄 조치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죠. 공급망 문제, 물류, 뭐 교육,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모든 위험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UNDRR에서는 심리학자들도 심리 전문가들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이 팬데믹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샌다이 프레임워크의 각 분야 중에서 가장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반영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중앙지방정부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것들을 경험하고 계셨으니까 김성배 사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배 사무관입니다. 조금 시간이 Make a comment? Yes. Well, I guess that my talk will be a little lengthier than you expected. Please understand. Well, as we already mentioned, any questions? Does Sendai work really work? Many questions are around here. I've been working for UNDRR actually for 4 years, over 4 years. So, with that background, let me tell you about my personal thought. UNDRR wa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장점이 유엔기구는 재난위험 경감,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그런 협정의 총괄 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엔기구의 장점은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소집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UNDRR도 똑같은 유엔기구입니다. 유엔기구고. 그러다 보니까는 UNDRR은 재난위험 경감이라는 그 임무가 명확합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리 협약이라든지 지속가능 개발 목표, 이것을 재난위험 경감과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재난위험 경감을 어떤 선언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도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를 들면 스코어카드가 그런 겁니다.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그리고 실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기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샌다이 강령은 선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사망자를 줄이고 부상자를 줄이고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자라는 7대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재난 위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어떤 재난 위험에 대한 글로벌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우선순위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UNDRR에서 전 세계 공무원들과 재난위험 경감 전문가들을 한 2011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한 7,800명 가까이를 그 재난위험 경감에 대한 전문가로 양성을 시켰어요, 실제로. 그리고 도구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을 시켰고 실행 방안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또한 그 글로벌 플랫폼이라든지 지역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샌다이 강령에 대한 부분들을 채택을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 나라의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지만은 이러한 변화를 끌어낼 책임은 결국은 국가나 지방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유엔 DRR은 교육을 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시키고 협력기관을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국가들의 장점이 뭐냐면 지금 한 147개 국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받고 나면 그 교육 받을 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협력기관이라든지 다른 도시나 국가들의 어떤 모범 사례들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국가에다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의 샌다이 프레임워크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코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50만 명 가까이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샌다이 강령의 목표가 2005년에서 2015년도까지 7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거보다 줄여나가자는 게 그 샌다이 강령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좀 지금은 달성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단지 국제기구로서의 어떤 미흡한 점이라고 하면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상황을 우리는 분명히 과거에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그 당시에 그걸 대처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상황에서의 어떤 각 국가 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정리가 되고 각 국가 간의 공유가 되고 그렇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그 당시에 그렇게 됐더라면 물론 짧은 기간에 종식이 됐겠지. 아니 물론 코로나보다는 뭐 긴 기간이겠지만은 그렇게 됐지만은 그때의 어떤 교훈을 제대로 정리가 되고 공유가 되고 전파가 됐더라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UN ISDR이었죠. 그다음 요새는 UNDRR로 이렇게 고쳐서 디자스터 리스크 리덕션으로 바꾸는 거하고 이거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인천에 있는 이 지부가 교육 쪽에서는 아마 우리나라 세계에서 하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제 파견 나가셔가지고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셔서 그 일을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패널 분들 중에서 다음에 계속 질문이 나가겠지만 혹시 주제 1에 대해서 내가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다 싶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나중에 기회가 주어질 거니까요. 그러면 주제 1에 대해서는 진짜 감당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답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는 뭐 안 됐고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그 정도 일단 정리를 하고요. 제 주제 2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2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패널들이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보건위기가 가장 어려웠죠. 거의 보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위치에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그 재난이 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여러 사회, 경제, 우리 모든 부분에 걸쳐서 커다란 부분을 거치고 있고 우리가 이 사태가 오기 전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단일 재난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나라다. 국민들은 항상 불만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 20년 이상 이 부분에 종사하고 있을 때 보면 단일 재난은 그래도 뭐 1등은 못해도 몇 등 정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복합 재난으로 계속 이제 왔지 않습니까? 이 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였지 아니겠습니까? 후쿠시마 사태가 처음에 이제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이 해일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이 파괴되고 그 시설물 파괴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이 되고 원전이 이제 파괴되니까 농작물이 피폭이 되고 농작물이 피폭이 되니까 일본의 저녁 식단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우리나라도 저녁 식단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의 지하에서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우리도 집에 밥 먹는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복합 재난으로 이제 와갖고 이것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부분인 동시에 또 개인적인 부분이 되고, 이게 우리 코비드-19 이렇게 되니까, 여러 형태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단일 재난에서 복합재난에 간다는 건 다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 답도 복합재난은 융합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답도 다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거든요. 융합으로 하는 게 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기도 우리 중공무원에 해당되는 분들이지만은, 큰 처벌이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 했는데 쉽게 안 되잖아. 우리 부서 아니니까. 이게 잘 안 되면, 융합이 안 되면, 3만 불까지는 우리가 왔지만 5만 불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적십자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인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위기, 재난을 단편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종합적이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복합적인 부분에서 복합적인 재난은 융합으로 해결돼야 된다. 학문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 재난과 ICT를 융합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부분이 융합이 말은 하지만 실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의료보험 이런 의료 시스템 쪽에 종사를 하시는 이런 부분에 이제 왕순주 교수님께서 이런 긴급 보호가 이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약간 간과했던 분야 또는 앞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한림대 왕순주입니다. 코비드-19이 우리가 여러 재난을 겪어왔습니다만은 적어도 일반 시민 이외에 재난에 관리된 일을 하시는 분에게는 상당히 다른 눈을 떠주게 한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보입니다. 제가 1900년대부터 20세기부터 재난은 반드시 인명의 보존과 연결되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 융합적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했고 여러분을 만났는데 행정을 하시는 분, 구호하시는 분, 또 자원봉사서부터 정부 민간 보면은 재난이 이렇게 의료 같은 것도 관계가 있네요. 이런 식의 답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코비드-19이 확실히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고요. 국내에서는 이 재난이란 게 전통적으로 풍수해나 대응 사고를 연상시키는 그런 것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패러다임을 바꾼 재난은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난 분야를 시작하게 된 삼풍백화점 사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대구 지하철 화재로 이제 소방방재청이라는 게 생기고 조직이 새로 독립된 조직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세 번째가 다 잘 아시는 세월호 이렇게 3개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재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비드-19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이 코비드-19이 보건의료 기반의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재난이라고 정의하고 접근하시기 너무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오히려 좀 멀리 하는 경향도 있고 전문가들이 그 다음에 비전문가들이 답 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하시고 근데 거짓말인 줄 알 수가 없는 게 결론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했던 것들이 현장을 가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현장이라면은 보통은 재난의 현장은 진짜 현장에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 풍수의 현장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곳이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재난이죠. 그래서 가정도 현장이고 사회도 현장이고 그나마 조금 현장다운 현장은 뭐 병원이나 보건소, 선별진료소 같은 것이 조금 현장다운 현장인데 그건 굉장히 좁은 의미고 그냥 전국토가 현장이다. 거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보면은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고 그래갖고 상당히 잘했다고 칭찬을 듣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실제 현장에서 일을 보면은 이거는 너무한다 싶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바를 얘기해 보면은 역시 어려울 때 되면은 극한 상황으로 가면은 인간의 이기심이 모든 것을 작동시키더라. 를 느끼고요. 인간의 이기심 말고 조직의 이기심도 있었고 단체의 이기심도 있었고 심지어 국가 자체의 이기심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글로벌리제이션을 쭉 추구했습니다만 국가 간에 서로 이제 문을 닫고 뭔가 자기 나라만 살려고 그러고 개인만 살려고 그러고 조직만 살려고 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많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가보면은 메르스 때도 느꼈습니다만은 지침이 없습니다. 메르스 때는 지침이 계속 오는데 병원으로 지금은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분명히 지침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온 지침은 이틀 전께 와요. 그러니까 벌써 지침 버전업이 한두 번 된 거예요. 그 사이에 그걸 또 지침이라고 줍니다. 그러한 상황이고 그게 지금도 뭐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나마 달라진 게 하나 있었는데 메르스 때보다 메르스 때는 정보를 오픈하지 않고 숨겼는데요. 그때 크게 당했죠. 지금은 하루에 두 번씩 정보를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험 기호가 쓸 자리를 안 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게다가 그런 지침보다는 이런 발표 이렇게 해달라는 호소가 국민들한테 더 잘 먹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됐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크게 좋아졌다든지 그런 건 없는데 오픈된 정보와 실제 신뢰를 얻은 측면이 훨씬 좋아졌다라는 얘기고요. 현장은 그것 때문에 좀 영향받은 건 있지만 역시 임기응변으로 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 근데 바로 재난의 속성이 임기응변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 매뉴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매뉴얼은 나중에 참고해서 큰 줄기를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매뉴얼을 아무리 잘 줘도 매뉴얼을 찾는 도중에 그 재난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재난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만은 저희 위에 선생님이 한 얘기가 not by manual, but by principle. 즉 원칙에 의해서 훈련된 행동을 해야지 뭘 1번이 어떻고 2번이 어떻고 찾으면 그 재난 대응은 이미 늦었다. 그냥 볼 게 없다. 그런 뜻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잘한 게 바로 임기응변을 잘했다. 일본과 대비해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즉, 일본하고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일본은 CDC가 없죠. 그래서 정치가들이 앞에 나섰는데 우리는 질병관리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디지털화가 늦어서 재난지원금도 못 주고 앉았고, 우리는 벌써 다 줬는데.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시간상 일본 비교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은 현장에 감가된 것은 요약하면은 현장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었다. 엉망인 것도 많았지만은 겨우겨우 막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향후 고려할 사람들은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즉, 특별한 하나의 재난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전체 어떤 재난이 뭐 감염이 오든 테러가 오든 무너지지 않는 뭔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부처가, 한 부처가 아니라 하나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걸 법이나 규범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되고,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법으로 아무리 해도, 일본이 우리보다 잘하는 거는 법을 만들면 지킵니다. 우리는 잘 안 지키고요. 근데 조직 문화를 바꿔주면은 우리가 임기응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할 거로서 생각되고요. 그것이 이제 관련자의 측면이라면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측면은 시민 생활을 바꿔주고 시민의 의식, 개인 기반한 것으로 이 더 중요하다. 지금 샌다이 프레미엄이나 그런 것들이 결국 위에서 정해져 갖고 밑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건데 현장에서 시민이 바텀에서 올라가지 않으면은 재난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대응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컨트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 여기 패널분들 그리고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이게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라 간에 다 특성도 다르고 어느 나라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테마하고 막 이런 거는 조금 패널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우리 방송 중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행동 규범이라든지 지침, 이제 사업 활동이 너무 이제 이 재난 위험 경감이라든지 보건적인 정진에 대해서 약간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통합적인 시각으로 이제 보건력을 바라봐야 되고 또 시스템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NGO 활동도 하신 우리 최순영 본부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나머지 그 부분에 아까 말씀 못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또 그 부분에 보건의료 재난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드비전 최순영입니다. 1부, 2부에서 1세션, 2세션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공통되는 목소리로 통합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고 또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갖고 아니 내가 토론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남아있을까 하는 좀 걱정이 생겼습니다. 네, 진짜 뭐 샌다이 강령이라든지 또 WHO의 헬스 EDRM을 통해서 정말 통합적인 접근이라든지 멀티섹터럴, 멀티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가 필요하고 그게 이제 글로벌 레벨부터 또 커뮤니티 레벨까지 모든 단계에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좀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 동아프리카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신종 인플루엔자가 나와가지고 팬데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팬데믹 프리페어드니스 사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을 대비를 하는 와중에 H1N1 신종 플루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거를 대응하는 모드로 바꿨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팬데믹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막 생각할 때 어떤 질병이고 어떤 바이러스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whole of society, whole of government 그게 글로벌부터 커뮤니티 땅까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막 미리 뭐 플랜을 짜고 또 테이블톡 엑서사이즈라든지 그런 거를 하면서 열심히 했었는데 막상 H1N1 신종 플루가 나타나니까는 이거 보건이니까 의사들이 다 해야 돼. 그러고서는 그 합의된 그런 여러 가지 그 통합적인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그 합의가 어디 가버리고 굉장히 그 보건에 집중된다거나 아니면 그 외 부분에 집중되는 사일러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공중보건 전문가고 또 그 팬데믹 프리페어드니스 전문가로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준비할 때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막상 이렇게 상황이
터지니까 아니 이렇게 사일로 현상이 일어나다니 통합이 안 되다니 이제 막 그런 이제 그 마음이 무거웠던 점이 있었는데 그 최근에 팩트플레이스라는 책을 보면서 좀 그 마음이 풀렸습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서 피어 인스팅트하고 싱글 퍼스펙티브 인스팅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인지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통합과 또 함께 가는 연습들을 미리미리 해서 그게 그 체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UNDRR 사무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이런 재난을 위해서 각 정부라든지 또 각 국가에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데 저 개인적으로나 또 이제 이 업계에 오래 몸을 담고 있었던 전문가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대비 계획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계속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윤상 교수님께서도 작년 말에 한국에서도 그런 훈련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간과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빠지지 말아야 될 요소들이 한 4가지 정도 있고 그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를 센다이 강령이라든지 헬스 EDR랩에서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글로벌 그리고 내셔널 리더십. 이제 보통 이제 보건 같은 경우는 글로벌 리더십을 WHO가 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 WHO의 대응이라든지 또 그런 리더십에 굉장히 이번에 이슈가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규정화하고 잘 발휘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것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왕 교수님께서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글로벌 케어 또 백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국무총리가 현장에 내려가서 진두지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국뿐만이 아니라 또 중앙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이번에 거버넌스가 그래도 빠르게 움직인 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가 평소에 잘 준비되고 잘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로컬의 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로컬 프리페어드니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미리 만들어지고 계속적으로 훈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월드비전이라든지 또 적십자사라든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런 재난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DRR이라는 프로그램 아니면 커뮤니티 베이스드 리스크 리더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계획과 또 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한 재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난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디자스터 매니지먼트에 보면은 서베일런스부터 얼리 워닝 또 리커버리까지 큰 사이클이 있는데 거기에 다 잘 통합이 되는 그래서 아까 대비뿐만이 아니라 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비부터 되게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네, 진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가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인포데믹스라고 해갖고 정말 잘못된 정보 또 불신을 일으키는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례 회의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리 잘 준비되어서 훈련되어지고 그분들이 그 역할들을 인지하게 되면 만약에 이런 사태가 딱 벌어졌을 때 내가 뭐하냐 네가 뭐하냐라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들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 아까 현장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 들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이제 요즘에는 뭐 베네피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피드백들이 계속 반영되고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이런 시스템적인 접근을 위해서 잘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스템적인 접근과 그다음에 통합적인 접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건 의료 재난 측면에서 왕순주 교수님 덧붙일 말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보건의료 재난이라고 일반 재난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 원칙에 충실하면 되는 거고요. 거꾸로 말씀드릴 거는 보건의료 하시는 분이 재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고요. 재난하시는 분이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한테 뭐 이해도를 다 요구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관련하시는 분들은 자기와 다른 분야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어느 정도의 지식이 없으면은 나중에 융합은 다 공연불이 되는 겁니다. 일단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 아주 기초적인 그런 컨셉이 중요하니까 그런 노력이 평소에 있어야 되겠고 보건의료 측면에서 우리가 잘하는 거는 사실은 그 앞에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12월 달에 의원이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 다른 민간 회의에서도 회의 방역을 뭐 자랑하는 그런 언급이 있다가 전문가들이 우리가 하늘이 도와서 그런지 12월 달에 훈련을 했다. 심지어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정해서 한 것이다. 왜냐하면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억이 사라지기 한두 달 있다가 했으니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선진국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그 우리나라가 민간 의료기관이 한 90% 가까이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실이 모자란다 항상 그러시는데요. 그거는 그 국공립병원 얘기하는 거고요. 민간 의료기관은 컨트롤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또 협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는 민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죠. 민간이 대부분인데요. 그거를 고려하고 모든 걸 하셨으면 좋겠고 개인 위생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플루엔자가 예년보다 거의 안 돕니다. 개인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반증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시민들에게 강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 사실은 방송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엔이 추구하는 방향이 2015년부터 15년까지 MDG를 목표로 해가지 않습니까?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로 이렇게 보면서 2015년에 그게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SDG, Sustainable Development 골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15년이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의 경험이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 SDG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라지피오 교수님이 준비가 되시면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바로 될까요? 연결하겠습니다. 예, 연결했습니다. 질문이 알게 됩니까? 네.
작년 대비 시험률이 10% 너무 이상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많은 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그다음 대기업 이런 쪽에서 제일 먼저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니까 일자리 부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타격을 받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통계적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와중에 저희가 X13번이 뭐냐면 기후변화거든요. 여기에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저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여행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 수송 수단 자체가 작년에서 25%가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의 인구 이동, 그다음 비행기, 이렇게 철도, 모든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답니다. 전 지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 배출량이 12%가 하락을 했답니다. 사실 이건 저희가 국제적으로 어떤 지표를 놓고 각국이 되게 어려운 건데, 오히려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것 빼고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SDG 이행에 있어서의 향후, 저희가 이제 2030년까지 엄청난 도전적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1번부터 17번까지가. 폭력 문제, 그 다음에 차별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에서는 또 인종차별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발생을 해서 평화라든가 인권의 문제, 이런 문제도 되게 도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아마 지속 가능한 이 과제를 이 코비드-19 유엔 중심으로 한번 다시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선현 본부장님께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미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더 첨가할 내용은 없고, 저희가 이제 월드비전도 이제 현장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나 하고서는 좀 조사를 좀 했더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많은 취약계층들의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SDG를 통해서 선순환을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악순환이 이제 시작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고요. 코로나는 아마 1년 내지 2년, 그래서 그냥 1년 내지 2년, 길게 3년, 4년 가겠지만, 이 SDG 성과 달성에 있어서는 잃어버린 5년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한편으로 이제 SDG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후부터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탄소 배출만 유일하게 줄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리커버리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탄소 배출을 감소시킨 걸 유지하면서 할 것인지 하는 그린 리커버리가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속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또 하나의 주제.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부각됐던 게 에듀케이션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단순히 에듀케이션으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동과 또 청소년들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보호라든지 또 건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에듀케이션을 이 코로나 상황과에 적응시켜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SDG 상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라지 피오 교수님 연결돼서는 아까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같이 하시나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 네. 그럼 이제 연결이 되시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제 3으로 넘어가서 연결된 김에 우리가 재난 위험 경감하고 보건력 프레임워크가 추구할 방향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핵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피오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그리고 제일 우리가 목표로 세우는 게,
재난에 강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현장에 대한 부분, 지방정부, 또 시민사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레드크로스처럼 적십자사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뭐 네트워크라든지 활동가들이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고 지향해야 될 점에 대해서 먼저 김성대 사무관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주자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죄송하지만 짧게 정리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정부, 국가나 지방정부가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재난 대응의 어떤 체계나 매뉴얼에는 이 감염병이라는 전제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원화된 어떤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태풍이 왔을 때 대피소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을 대피를 시키고 했을 때 그 대피소에 대피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염병 상황이라면, 코로나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 재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난 유형은 많습니다. 위험 요인은 태풍이나 지진이나 각각의 대응에 대한 체계는 잡혀져 있지만은 이 체계가 감염병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만일 그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2, 제3의 대피소를 또 다른 대피소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좀 고민해야 될 게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됐다. Okay, thank you. Sorry. 제가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 동료분께서 SDG에 관련해서 아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국가가 SDG 관련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때 뭐 유엔이 발표하는 그런 수치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SDG는 당연히 영향을 받긴 하지만은 의사결정 부분에 있어서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둘 다의 SDG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곤한 사람들은 하루에 뭐 1달러에서 뭐 1.5달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근데 세계 평균적으로 뭐 8달러를 소비를 한다라고 치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2천에서 3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SDG 수치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현재는 저희가 팬데믹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근데 이게 기본 보건 그런 시스템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한국이랑 일본은 예외일 거예요. 근데 좀 가난한 나라들은 기본 의료 시스템이 이런 팬데믹에 대해서 초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의료 보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지금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이는데요. 1.2 빌리언 한 12조에 대한 사람들이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연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라는 겁니다. SGD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면요.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 부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행을 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 총생산 GDP의 22%를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도상국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렇게 새롭게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가 지금 실질적으로 SCD 내에서 자리 잡고 있는 갭을 얼마만큼 좁힐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이 조금 더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은 2023년 뭐 그 이후로 조금 더 시간을 저희가 롱텀으로 보고 둔다라면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보건력 관련해서 UNDRR이라든지에 있는 동료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보건력 관련해서 상당히 복잡성을 나타내는데요. 제가 출신인 도시, 인도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팬데믹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사이클론 태풍이 일어나서 전기가 끊기고 물 수급이 끊기고 한 달 동안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태풍 재해민들, 이해재민들 같은 경우는 쉘터에서 지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관점에서 세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위험에 대한 관점입니다. 위험 관점은 리스크, 위험에 대한 분석과 정보에 기반한다라는 거고요.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재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보건 관련해서 영향을 어떻게 줄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우수한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셀프 프로텍션, 본인 자신을 프로텍션 보호하고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제가 중요하게 보는 코어 핵심 세 가지다라고 꼽습니다. 근데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연관성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건뿐만 아니라 개인 위생, 개인 보건들도 다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만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보건력 등기를 위해서 재난에 강한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김주자 본부장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좀 간단하게 한 세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뉴 노멀이 그냥 노멀이 되는 일상인데 그게 어떤 건지는 잘 우리가 아직은 모를 거예요. 아까 그 라즈부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 거를 지나고 한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한번 리뷰해보고 평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우리가 만들고 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팔러시 메이커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나 그 다음에 정부 이런 쪽에서 우리의 그 시스템을 만들고 새로운 길을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길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또 우리가 어떤 이 새로운 사회에서 가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취약성도 새롭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똑똑하게 그리고 제대로 짚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이런 단일 이런 코로나가 공중보건 크라이시스라고 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전 계층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에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크로스 섹터 시너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분야, 아까 잠깐 그 쉬는 시간에 우리 민찬 교수님하고 그런 얘기도 나눴는데 이게 이제 내 분야라는 게 없는 거죠. 이게 모든 벽을 허물고 그 다음에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사회,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한테 가장 커다란 챌린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일하는 거 주어진 거는 잘하지만 이렇게 뭔가를 협력하고 그거를 풀어내고 벽을 허무는 거 하는 데는 되게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크로스 섹터 시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 공동체 의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 K방역에 되게 좋은 무대를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때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요 부분하고 내가 아까 잠깐 우리 최신분들 얘기한 중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가야 될 길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우리가 모든 걸 디지털 베이스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새로운 취약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디지털로 할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그다음에 이 디지털로 인해서 만들어낸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잘 우리가 균형 잡히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과제이고 이거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같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고 논의해야 되고 하는 그런 길에 우리가 출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있었지만 네 번째 주제에서는 사실은 자유구의를 해서 코로나19 이후 사회의 건강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방송 블로그에 한두 분 질문이 있으시면 하고 우리 패널들은 거기에 끼어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한두 분. 우리나라 2020년 예산이 520조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10만 원 정도 되니까 인간 세 부담이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10만 원 내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국가 행정력을 10만 원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재난이 발생을 하면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스포츠 예산에 대한 논의되기 없는 거죠. 지금 얼마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소문에 의하면 렌치들인가요? 이름 투약하면 3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프로젝트 1,000만 원 앞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예산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만 2차 토종이 나거나 3차 토종이 났을 때 과연 지금같이 될 수 있는가? 마치 아까 의료나 인적자원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재난관리 예산이 부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농대에서는 모든 어떤 설계의 기준이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찾으실 때도 밴드 사고 싶은데 마음의 밴드를 찾는 현대자동차가 되는 경우가 많죠.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주 가까운 시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논의를 훌륭한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계학회 회장님이시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의나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분들 중에서 혹시 마지막으로 이 말 안 하면 사람은 못하겠다. 이 하셨겠습니다. 네. 이번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존에는 뭐 국제개발 협력을 할 때 도와주는 동료국, 수원국, 이렇게, 약간 양분되듯이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다,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팬데믹을 잘 대비하고 보건력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까 다른 발제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비행기를 타면은 항상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획과 또 관리 방안이 잘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이 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고 이 보건력 만드는 그 작업과 함께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하고 재난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답없는 논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 질문을 몇 개 던질 텐데요. 코로나는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나쁜 영향을 미칠까요? 답이 없는 내용입니다. 좋은 질문. 히말라야 산이 인도에서 보이고 베니스에 돌고래가 온다고 하죠. 그건 좋은 영향인데 집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 쓰레기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줄기로 계속해서 한쪽만 보고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코로나는 만인에게 평등할까요? 대통령서부터 거지까지 똑같이 코로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과 높은 계층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걸 평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코로나는 분명한 거는 아까 언택트 시대를 열었다고 하고요. 언택트는 콩글리시입니다. 원래는 컨택트리스가 맞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런 비접촉 문화가 계속 확산되는 건 맞을 것 같은데 그냥 비접촉이 무조건 대세일까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먹고 살려면 컨택트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커머스로 배달이 활성화되고 그런데 이게 당연히 그렇게 가겠구나 하는데 쿠팡의 사태에서 보듯이 이런 물류센터라든지 배달원이 감염됐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이제 한 4개까지 예를 들었는데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앞으로 올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시면은 또 다른 재난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할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일단 미국 못 말아왔다 이런 부분은 계속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난관리단체에서 경감 대비 대응 복구 중에서 경감 대비는 약간의 단기적인 부분이고 대응 복구는 단기적인 부분인데 사실 장기적인 부분이 기반이 돼야 대응 복구도 잘하고 있거든요. 길게 말씀드릴 게 없고 사실 아까 최순영 고문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방 대비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피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리질리언스 영향 강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에서 작동해야 된다.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재난은 워킹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지역에서의 리질리언스 영향 강화를 하고 지역에서 작동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 이게까지 한 5개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토론에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들, 그리고 외국에서 특히 뭐 참여해주신 분, 또 참석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종합 토론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이크를 센터장님께 내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멋진 토론을 해주셨고요. 시간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은 얘기를 많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이 토론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했던, 논의했던 이야기들이 그래픽 퍼실리테이션으로 다 그려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그림들을 다 같이 한번 보고 나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0째 재난보건과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유익한 논의와 질의 경청해주신 현장에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도록 감사드립니다.